22도에서 26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박주아였습니다. KBS 김성환의 시사야. 하루의 마무리, 오늘도 함께 하시죠.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사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폐영식이 끝난 이후 한국에 남아 문화체험을 이어간 독일 대원들이 법주사에서 스님들의 삶에 감동을 받았다며 삭발까지 했다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더 깊이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 법주사 해우 스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월요일은 책 읽는 시간,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주경야독 코너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저희 방송을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KBS 1라디오 채널 들어오셔서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원이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파행에 대한 본격적인 감사에 들어갔는데요. 잼버리 대회의 주무부처인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의 행보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김 장관은 현장을 지키라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잼버리 기간 중 단 하루도 현장에서 수경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번 잼버리 대회는 시작부터 온열 환자가 속출했고 야영지 시설 미비와 샤워실 위생 문제로 파행을 거듭했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원들의 고충을 과연 느낄 수 있었겠느냐는 건데요. 여성가족부는 신변 위협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지만 이 역시 잼버리 대회의 안전 책임자가 수경지를 벗어나 경찰의 밀착 경호를 받은 것은 결국 야영지가 안전하지 않다는 걸 스스로 증명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신변 위협을 우려했던 김현숙 장관이 여성 대상 범죄엔 얼마나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을까요? 여가부는 대낮 도심 등산로에서 벌어진 신림동 성폭행 살인 사건이 발생한 지 나흘이 지나도록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 대책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추후 말씀드리겠다는 답변을 내놓은 게 전부인데요. 이런 상황 대체 어떻게 봐야 하는 걸까요? 김현숙 장관은 지난해 9월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당시 여성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라고 약속한 바 있는데요.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여가부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는 현실, 그저 답답할 뿐입니다. The real what you feel, you and your everyday situations, all the unnecessary complications. 오늘 밤 당신 안에 꿈틀거리는 지식 충전 본능이 깨어납니다. 여러분의 자유탐구 영역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어쩌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의 시간입니다. 시사저널 구민주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잇따르고 있는 흉악범죄와 관련해 입장을 내렸네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치안 역량 강화를 포함한 묻지마 범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라고 주문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네. 지난 4일 경기도 분당 서현역 인근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한 직후에도 윤 대통령은 경찰력을 총동원한 초강경 대응을 지시한 바 있었는데요. 이후에 경찰은 도심 곳곳에 무장한 경찰 특공대와 전술 장갑차까지 배치한 바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 사건, 또 합정역 흉기 난동 등 묻지마 범죄가 잇따르자 윤 대통령이 다시 한번 대책 마련을 촉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지난번에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네. 뭐 예를 들면 그래서 경찰이 경찰청장이 직접 나서서 특별 치안 활동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건데 근데도 지금 막지 못했던 거잖아요. 네, 특히 오전 11시에 등산로에서 성폭행 사건까지 발생하자 경찰의 이 특별 치안 활동이 효과 없는 것 아니냐, 그리고 장갑차와 특공대를 배치한 건 너무 보여주기식 아니냐 논란이 이어졌는데요. 이에 대해 오늘 윤익은 경찰청장은 특별 치안 활동은 원래 다중 밀집 지역 위주로 배치해 범죄의 의지를 제압하고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함이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말은 애초에 경찰력 배치의 목적이 인적이 드문 등산로에서의 범죄를 막기 위한 것과 좀 달랐다는 해명이었는데요. 네. 다만 윤 청장은 지자체와 협조해서 인적이 드문 장소에도 CCTV를 설치하는 등 보안책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범죄 의지를 제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치안을 확보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국민들의 안전을 챙기는 게 더 중요한데. 근데 지금 이제 관악구 여성 안심 귀갓길 예산 전액을 삭감한 국민의힘 소속 최인호 구의원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요. 네, 오늘 관악구회 홈페이지 게시판엔 최인호 구의원 사퇴를 촉구하는 글이 1000건 이상 올라왔는데요. 지난해 최 의원은 관악구 여성 안심 귀갓길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데 주도를 했고 또 이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의정 성과로 자랑한 바 있었습니다. 당시에 최 의원은 예산 삭감에 대해서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자평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번 신림동 성폭행 사건으로 최 의원의 이 과거 의정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고요. 최 의원은 급기야 자신의 유튜브 댓글창을 닫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고정 댓글을 통해서 네. 안타까운 사건을 틈타 페미니스트들이 좌표를 찍고 폭언하고 있다면서 이 댓글 모두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 중 최연소로 구의원에 당선된 인물인데요. 당선 전에도 여성들의 성범죄에 대한 공포가 피해망상일 수 있다는 등의 발언을 해 여성 혐오 논란에 휩싸인 바 있었습니다. 이른바 이준석 키즈라고 불리는. 네. 근데 그 여성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길은 다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성만 안심하고 다니는 건가요? 여성 안심 귀갓길이 효과가 없다. 또 남성에 대한 안전은 보호받지 못한다. 이런 식의 그럼 남성 해명을 안심 덧붙였습니다. 귀갓길 만들면 되잖아요. 그럼 안 되나요? 이해할 수가 없네. 갈라치기란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죠. 네, 정치권에서는 사형 집행 부활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네요. 네, 대표적으로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오늘 SNS를 통해서 더 이상 우리 세금으로 살인 흉악범들을 하루 세끼 먹여주고 재워줘선 안 된다라면서 반드시 사형을 집행해 치안과 사회정의가 살아있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가해자 인권 운운하는 건 공정과 정의에 맞지 않다면서 국회가 맨날 싸우지만 말고 관련 법부터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서 홍준표 대구시장도 미국, 일본, 중국도 매년 사형 집행을 하고 있다면서 가해자 인권만 중요하고 피해자 인권은 경시되는 나라는 정의로운 나라가 아니다라고 주장한 바 있었습니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 둘러싼 공방도 계속 이어지고 있네요. 네, 강력범죄에 대한 형벌 강화해야 된다는 목소리는 여야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민주당 박광원 원내대표는 형법 개정을 통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면서요.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 법을 통과시켜 국민 불안을 덜어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법무부도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대한 입법 예고 절차를 밟고 있는데요. 그런데 민변을 비롯해 10개의 진보 성향 시민단체가 오늘 논평을 내고 이러한 흐름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들 단체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신체의 자유를 완전 박탈한다는 점에서 헌법상 인간 존엄의 가치를 침해하는 것이며 중범죄를 예방한다는 근거도 부족하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우리 사회가 직자적이고 감정적인 대응이라기보다는 좀 더 근본적인 대응을 논의하면 어떨까. 네. 다 같이 놓고 대응을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에 대한 논의가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너무 자극적인 얘기만 오고 가는 거 아닌가 더 싶기도 하고요. 저 화제를 바꿔보죠.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일 정상회의 결과를 오늘 국무회의 자리에서 설명을 한 거죠? 네, 오늘부터 나흘간 실시되는 을지연습 관련한 회의에서 윤 대통령 진정한 평화는 일방의 구걸이나 일방의 선언이 아니라 오직 압도적인 힘에 의해서만 지켜진다라고 했고요. 또 우리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적이고 압도적으로 응징할 것이라고도 경고했습니다.
지난 광복절 경축사에 이어서 반국가 세력을 겨냥한 발언도 다시 오늘 등장했는데요. 전쟁 시 북한이 위장평화 공세와 가짜뉴스 유포, 반국가 세력을 활용한 선전선동으로 우리 사회 혼란과 분란을 야기할 것이라면서 이를 철저히 분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에서는 대통령이 앞장서서 하반도 핵 전쟁의 공포를 조장하고 있다면서 참담하다고 논평했습니다. 이번 정상회의 결과에 대한 정치권의 평가는 좀 극과 극으로 엇갈리네요. 네, 국민의힘에서는 한미일 3국의 협력을 한 단계 격상시켜서 글로벌 중추국으로 우리가 자리매김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역시나 문재인 정부를 겨냥했는데요.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의 운전자가 되겠다고 했지만 정작 운전자는커녕 탑승객 대우도 못 받았다며 이런 부끄러운 일은 이제 더는 없을 것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반대로 민주당은 자유만 외치던 윤 대통령은 대중국 압박에 최전선에 서라는 숙제만 받아왔다. 그리고 국익에 대해선 입도 뻥끗 못했다면서 이번에도 역시나 퍼주기 외교였다 할 말을 잃었다라고 혹평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오늘부터 한미 연합연습이 시작이 됐는데 굉장히 공세적 훈련이 이어질 거다. 뭐 실전 훈련에 버금가는 그런 훈련이 이어질 거다 이런 얘기가 있네요. 네, 오늘부터 한미가 야외 기동 훈련을 대폭 확대한 하반기 연합연습 실시했는데요. 지난해와 비교해 훈련의 양이 단순 2배 이상 늘어났고요. 특히 이번 연습엔 미국 본토 우주군이 최초로 참가하기도 했고 또 북한 핵에 대한 대응 그리고 북한이 유포할 수 있는 가짜뉴스에 대한 대응 훈련도 올해부터 집중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집니다. 그러니까 기존 훈련은 국지 도발을 가정해서 네. 반격 작전이 있었는데 이젠 전면 도발을 가정해서 공세적으로 훈련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과거에 이렇게 훈련한다 그러면은 북한이 굉장히 예민한 반응 보였잖아요. 네. 이번에도 역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얼굴을 드러냈어요. 네, 맞습니다. 북한은 오늘 김정은 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핵을 실을 수 있는 전략순항 미사일 발사 훈련을 했다면서 관련 사진들을 함께 전했는데요. 북한 조선중앙TV는 이 발사 훈련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신속하게 목표를 명중 타격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합동참모본부는 우리 군이 실시간으로 감시를 했지만 북한의 이 발표는 과장된 것이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북한이 쏘아올린 건 전략순항 미사일이 아니었고 사거리가 짧은 함대한 미사일이었다고 했고요. 또 목표물을 명중시키지도 못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우리 측은 북한이 이렇게 과장까지 해가면서 사진을 공개한 건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부담감이 작용한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국내 전문가들 중에 북한이 실제 전략순항 미사일 훈련을 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면서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뭐 무인기, 네. 무인 드론 나와가지고 깜짝 놀랬던 적도 있었잖아요. 우리 시내까지 이제 침투해서 또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기도 했죠. 미국의 무인 드론기하고 거의 비슷한 정도 수준의 그런 게 공개가 돼가지고 놀라기도 했었는데 어찌됐든 뭐 국정원이 북한이 조만간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 뭐 네. 이렇게까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좀 걱정이 좀 되긴 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거의 임박한 것으로 보이네요. 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최종 조율에 들어갔다면서 내일 아침 강요 회의를 열고 방류 시기를 공식 확정할 거란 소식이 현지에서 보도되고 있습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가 오늘 일본 어민 단체들과 면담을 갖고 오염수 방류에 대한 이해를 직접 부탁한 것으로 전해지고요. 일본 정부 측은 어느 정도 설득이 됐다고 자평하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민 단체들은 여전히 방류에 대한 반대 입장을 기본적으로 드러내고 있는데요. 다만 정부와 끝까지 충돌할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는다는 일본 내 보도도 있습니다. 일본 NHK는 정부가 24일 이후에 가능한 한 빨리 방류를 시작할 것 같다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정부 대응은 어떻습니까? 우리 정부 대응은 여전히 좀 소극적입니다. 사실상 방류를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는 해석까지 나오는데요. 오늘 국무조정실 박구현 1차장은 일본 측의 방류 시점에 대해 내일 논의하는 게 맞는지 문의를 해봤느냐라는 질문에 일본 측과 외교적으로 긴밀히 소통을 하고 있다라는 답변 내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이 세부적인 방류 계획을 내놓으면 그때 전문가들과 상의해 정부의 최종 입장을 공개하겠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요. 지난 16일 일본 아사히 신문이 윤석열 정권과 여당에서 총선을 의식해 오염수 조기 방류를 일본 측에 비공식적으로 요청했다라고 보도를 해서 국내 논란이 된 적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 오늘 기자들이 이거는 가짜뉴스로 봐야 하냐라고 물었는데 국무조정실 측이
그 부분을 제가 딱 잘라 말씀드리긴 어렵다면서 즉답을 피해 의문을 키우기도 했습니다. 정정 보도도 일본 측에 하지 않을 거란 입장인데요. 민주당은 또 윤 대통령이 이번 한미일 회의에서 일본 오염수를 전혀 의제로 올리지 않은 점을 문제 삼으며 어느 나라 정부이지 의심스럽다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건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요. 총선을 의식해서 방류할 거면 빨리 방류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굉장히 심각한 내용이죠. 사실이라면. 근데 이걸 왜 아니라고 얘기를 못합니까? 그래서 뭐 가짜뉴스를 가짜뉴스라고 말도 못하는 이 상황이 오히려 의문을 키운다는 얘기도 있고요. 아시다시피 이번 정부는 가짜뉴스와의 사실상 전쟁을 선포해서 굉장히 즉각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뜨뜻미지근한지 또 정정 보도도 하지 않으려 하는지 이에 대해서 좀 문제가 제기되고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이 보도하는 것에 대해서 가짜뉴스라고는 했던 것 같지는 않아요. 맞습니다. 우리 국내 언론이 보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얘기를 했는데.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야가 오는 9월 정기국회 뭐 다 예정이 돼 있는 거니까요. 이거는 그렇고 8월 임시국회 이거는 언제 그러면 끝나느냐 이걸 두고 지금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거죠. 네, 오늘 일단 열리는 건 24일 오후 2시 본회의 열기로는 합의를 했습니다. 예. 여기서 뭐 수혜 지원, 폭염 노동자 지원 등의 법안은 처리한 예정인데요. 다만 그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처리는 9월로 미뤄졌습니다. 민주당은 이 두 법안을 상정하면 국민의힘에선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도 열지 않겠다고 버티면서 결국에 미루기로 했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 8월 임시국회 회기를 언제 종료할지는 아직까지 싸우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의식해서 이번 주 내에 임시국회 종료를 요구하고 있지만 네.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달 말 끝까지 임시국회를 쭉 열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좀 이따 쭉 다시 또 얘기해보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끝났는데 지금 청문 보고서는 언제 그럼 채택하는 겁니까? 네, 예상대로 뭐 이 후보자 청문 보고서 채택은 불발됐습니다. 국회 과방위는 오늘 오전에 이 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 보고서 채택 문제를 다루려고 했는데요. 여야가 끝까지 맞붙으면서 회의 자체를 열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의혹에 대한 검증이 이번 청문회를 통해 모두 끝났다면서 이번 청문회가 이 후보자가 적임자임을 확인시켜줬다고 주장했고요. 이에 야당은 모든 자료에 대한 제출을 거부한 탓에 검증을 할 기회조차 없었다면서 이 후보자가 공직 후보자로서 자격이 없는 것은 물론 또 국회의 검증 기능까지 무력화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냥 부적격도 아니고 절대 부적격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국회 본회의 보고된 게 이달 1일. 네. 20일이잖아요. 네. 보고서 채택까지 20일 시간을 주는 걸로 돼 있잖아요. 법상으로. 그럼 이미 지나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대통령이 다시 재송부 요청하고 임명 절차로 들어가는 겁니까? 윤 대통령은 사실 지금 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거란 관측 나오고 있는데요. 국회가 정부에 인사청문 보고서 제출해야 되는 기간이 오늘까지였고 오늘이 지나면 윤 대통령이 바로 임명할 수 있기 때문에 뭐 늦어도 24일 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것이다라는 관측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동관 후보자가 지난번에 YTN 상대로 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냈었잖아요. 네. 근데 다시 5억 원 또 냈습니까? 네, 이 후보자 측은 그간 YTN이 이 후보자 부인의 인사청탁 관련해서 연속 보도를 한 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건데요. 이 후보자 측은 청문회 진행 때문에 후보자가 제대로 대응할 수 없는 틈을 타서 YTN이 악의적인 보도를 수차례 이어갔다면서 YTN이 언론의 본령을 이탈해 사회적 흉기를 자처했다고 맹폭했습니다. 정치권과 언론계에선 정부 여당을 향한 비판 감시가 언론의 기본 역할인데 마치 자신들을 비판하면 무조건 악의적이라고 몰아세운다면서 이 후보자가 위험한 언론관을 가졌다는 비판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방통위원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방통위는 계속 결정을 내리고 있어요.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 해임안 의결했네요. 네, 오늘 방통위가 공영방송 이사진 개편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권태선 이사장에 대한 해임도 결정을 했습니다. MBC 내 부당노동 행위 방치, 부적절한 사장 임명 등이 이유였는데요. 이번 방통위 회의 역시 여권 추천 인사 2명만 참석한 채 강행이 됐습니다. 방통위는 또 지난주에 해임된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의 보궐이사로 이명박 정부에서 KBS 이사를 지냈던 황근 선문대 교수를 추천하기도 했습니다. 내 편이 아닌 공영방송 이사들을 빠르게 해임을 하면서 총선 전 현 정부의 방송 장악 행보가 본격화한 거라는 비판 나오고 있습니다. 공영방송 전현직 이사들이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 열었습니까? 네, 방통위의 이러한 행보가 법적 근거와 절차를 무시한 채 이뤄지고 있다면서 이 사진들의 해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한 건데요. 언론 역사의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공영방송 이사들의 동시 해임은 윤석열 대통령의 결심 없이 불가능한 일이라면서 결국 윤 대통령이 언론 자유를 질식시키려는 막장극의 제작자로 나서고 있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해임 의사들도 위법한 절차로 해임된 데 대해 빠른 시일 내에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행정소송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정수 국방부 장관이 국회 출석해서 고 최수근 상병 승진 사건 수사 관련해서 입장을 냈습니까? 네, 이 장관은 최수근 상병 사망사고 조사 결과 보고서를 결재한 후에 바로 다음 날 번복해서 외압 의혹이 불거지고 있죠. 이와 관련해 결재할 때 확신이 없었다. 결재할 때 의아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있어서 다음 날 재검토를 했던 것이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특정인을 빼라는 등의 외압이나 은폐는 결코 없었다고 강조했는데요. 오늘 국방부 조사본부는 결국 논란이 됐던 이 특정인 임성근 해병대 사단장 등 4명을 혐의자 명단에서 빼고 경찰에 넘겼습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잘못은 처벌해야 하지만 죄 없는 사람을 범죄인으로 만들어서도 안 되기 때문에 임성근 사단장을 이렇게 뺀 것에 대해서 두둔을 하면서 말했습니다. 네. 앞서 8월 임시국회 회기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거 두고도 네. 이제 여야 간에 서로 갈등이나 신경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게 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청구 문제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구속영장 청구 시기와 관련해서 민주당 내에서 여러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9월 구속영장 청구설이 좀 구체적으로 제기가 되면서 당내에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는 목소리를 각각 내고 있는데요. 조금 그 결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친명계에서는 우선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질 경우 정당한 영장 청구가 아닌 만큼 부결표를 던져야 한다는 의견 내고 있고요. 여기에 민영배 의원은 더 간단한 방법이 있다. 투표 자체를 거부하면 된다라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될 경우에 민주당이 앞서 불체포 특권 포기를 선언했던 것과 배치돼 당내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고민정 최고위원은 불체포 포기 약속을 번복하자는 거냐라고 공개 반문했고요. 비명계에서는 이재명 대표도 지난 6월에 대표 연설을 통해 불체포 특권 포기를 공개 선언한 만큼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민주당을 향해서 부끄러움을 모른다 이렇게 직격했네요. 네, 점점 발언 수위 세지고 있는데요. 예. 지금까지 4차례 했던 방탄보다 더 저질 방탄이다. 부끄러움을 모른다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특권을 포기하기 싫으면 하지 말라. 국민들이 피곤해할 것 같다라고도 말했고요. 오늘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정권을 향해 국가폭력 정권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서도 이 대표 본인 수사 과정에서 몇 분이나 돌아가셨는지 한번 생각해보라라고 맞서기도 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또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사건 지금 공판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내일 원래 공판이 예정돼 있었던 거 아닙니까? 네. 근데 내일 공판도 이게 쉽지 않다는 얘기가 나와요. 네, 이화영 전 부지사를 실질적으로 변호해온 변호인단 법무법인 해광이 사임계를 제출했기 때문인데요. 해광 측은 이 전 부지사의 부인이 계속해서 해광이 변론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면서 변호사를 검찰과 유착하고 있다는 식으로 비난하고 있어 변호를 이어갈 수 없다고 사임 사유를 밝힌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변호인단 둘러싸고는 이 전 부지사와 이 전 부지사 부인이 계속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전 부지사는 해광의 변론을 계속 받고 싶다고 지난 재판에서 직접 의견을 피력했는데 부인이 계속 반대하면서 이 부부싸움이 재판을 계속 지연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검찰이 제안한 국선 변호인 선임이 이뤄질 것 같은데요. 새 국선 변호인이 재판 기록을 검토하기까지 또 한 번 시간이 지체될 전망입니다. 저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네. 참 희대의 재판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자, 뉴스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저널 구민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일일 시사 권장량 채워가세요. 골고루 담았습니다. 당신만을 위한 하루 시사 김성환의 시사야.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폐영 이후 혹시 거리에서 스카우트 대원들 마주친 적 있으신가요? 이 독일 대원들은 얼마 전 충북 보은군 법주사에서 템플스테이를 체험했다고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8명의 대원이 스님 같은 삶을 살겠다며 삭발을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결심을 하게 됐는지 또 삭발과 체험이 대원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갔을지 법주사 해우 스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아, 스님 지금 이 시간에는 원래 새벽에 일찍 일어나시잖아요. 근데 이 시간에 저희는 원래 이제 9시에 이제 지침을 하고 예. 이제 3시에 그 기상을 하는데 죄송합니다. 오늘 방송을 네. 한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독일 대원들이 법주사에 며칠 동안 머물렀습니까? 잼버리 공식 행사를 마치고 12일부터 1박 2일로 이제 법주사에 와서 체류하였습니다. 근데 독일 대원들이 법주사에 좀 템플스테이 체험하겠다고 요청이 사전에 있었던 거겠죠? 템플스테이가 아니라 잼버리 본행사 전에도 1박 2일로 두 팀이 왔다 갔고요. 이제 마무리하고 나서 또 한 팀이 미리 선약을 했었습니다. 미리 오기로 예정이 돼 있었어요. 네네. 그 어떤 인연이 있었습니까? 저희는 잘 모르겠는데 이제 구글에서 네. 템플스테이 체험 후기를 보고 이제 미리 예약을 한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어떤 스님하고 미리 인연이 있었거나 그건 아니고 찾아보다 보니까 법주사에 가서 우리가 템플스테이 체험도 좀 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요청이 왔다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템플스테이 하면서 독일 대원들이 어떤 체험을 하고 갔습니까? 이제 템플스테이는 뭐 독일 대원들뿐만 아니라 이제 예. 일반 우리 내국인이나 다른 외국인들이 오셔도 템플스테이 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입소를 하시면은 처음에 이제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다음에 이제 문화재 탐방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녁에 이제 저녁 공양을 하고 예불 그리고 이제 예불 후에는 신ing불 명상이나 택견 명상을 선택해서 하고요. 네. 이제 다음날 아침 예불 그리고 이제 아침 식사 후에 주변 아름다운 경관을 산책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네. 마지막으로 이제 9시부터 11시 반까지는 이제 저하고 같이 티타임을 갖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면 총 일정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게 1박 2일 코스입니다. 1박 2일요? 예. 사실 뭐 불교 문화에 익숙치 않을 거 아니겠어요. 독일 대원들의 경우에는. 근데 와서 어떤 부분들 제일 흥미로워하고 또 어색하고 좀 낯선 것도 있을 테니까요. 뭐라고 하던가요? 전혀 다른 문화죠. 네. 근데 저희가 이제 오리엔테이션이 끝나고 나면 이제 법주사를 안내하는 문화재 탐방을 하거든요. 예. 문화재 우리 이제 전통 문화재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면서 이번 같은 경우에 독일 잼버리 팀들하고 대화하면서 범종각이라고 있습니다. 네. 범종각이 이제 사물이라고 그래서 대북 또 범종 모고 또 운판이 있는데 그것들은 살아있는 사람을 위해서 울려주는 게 아니라 죽은 생명들의 안녕을 위해서 울려준다고 하니까 이 친구들이 무슨 소리 하냐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너희들도 한번 체험을 한번 해봤으면 어떻겠냐. 예. 그래서 이제 범종은 사람으로 살다가 돌아가신 분들의 안녕을 위해서 올려주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친구들한테 이제 권하기를 지금 이 시대에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인데 네. 전쟁이 빨리 종식되어서 그분들 전쟁 중에 그 운명을 달리하신 분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한번 종을 쳐주면 어떻겠냐라고 하고 이제 체험을 시켜줬죠. 예. 그랬더니 그 친구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어떻게 그분들의 안녕을 위해서 종을 치냐. 라고 이제 거기서 이제 굉장히 감동을 먹었던 것 같아요. 이게 서구식 어떤 기독교 문화에서는 이해가 잘 안 됐던 부분이 어떤 모양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이제 성령에 의해서 천당도 가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데 네. 나의 발언으로 그분들이 좋은 또 다른 다음 생을 가질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이분들이 굉장히 좀 놀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아까 제가 1박 2일 일정을 여쭤봤잖아요. 예. 근데 저도 뭐 낯선 곳에 가서 문화를 체험하거나 이러는 경우가 있는데 1박 2일 동안 체험을 가지고 이렇게 뭔가 큰 깨달음을 얻기는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미리 어떤 생명이나 평화나 이런 거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이나 사고가 있었던 것이기 때문입니까? 아니면은 와서 굉장히 큰 어떤 문화적 충격이나 좀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일까? 예. 사실 조금 짧은 일정에서 이렇게까지 할 정도면은 뭔가 다른 크게 영감을 받은 게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게 이제 그 부처님 가르침 중에 이제 남을 위해서 베풀어라, 보시해라 그런 말이 있거든요. 네. 그 이제 낮에 이제 문화 탐방을 하면서 다른 생명을 위해서 종을 쳐라 하고 저녁 예불 끝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예불을 끝나고 108배를 합니다. 네. 108배를 하면서 저희들이 제안을 한 것이 나의 소원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네. 내가 아닌 내 주변에 있는 분들 그리고 이번에 같이 잼버리에 동참했던 친구들을 위해서 친구들의 행복과 안녕을 위해서 기도해라 했더니 이 친구들이 또 거기서 또 깜짝 놀라는 거예요. 네. 아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왜 남을 위해서 기도하냐고 그런 식으로 이제 질문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게 아니고 내가 아닌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예. 부처님의 가르침이다라고 얘기했더니 이 친구들이 거기서 많이 놀랬던 것 같아요. 예. 그때 그러면 삭발은 먼저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온 겁니까? 아니면은 그리고 이제 아침 예불이 끝나고 나서 이제 아침 공양 예. 식사를 하고 예. 또 이 친구들하고 같이 이제 우리 속리산의 아름다운 경관을 또 같이 산책을 했습니다. 네. 그 세조길을 걸면서 이 길은 세조 임금님께서 와서 걷고 여러분들도 똑같이 세조 임금님과 똑같은 마음으로 걸면서 누군가를 위해서 베풀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9시 반부터 티타임을 갔거든요. 네. 티타임을 갔는데 이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스님은 맨날 남을 위해서만 그 기도하고 소원을 베풀려고 하는데 네. 그럼 스님을 위해서 하는 시간은 언제 있냐. 네. 내가 남을 위해서 기도하면 남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그 또한 마찬가지다. 네. 배려하는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예. 여학생 한 분이 예. 스님 나도 스님 될래요. 그래서 내가 그래요. 무슨 스님이 되겠냐. 네. 너는 아직 미성년자고 이번 잼버리 팀들이 다 이제 미성년자잖아요. 네네. 미성년자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안 된다. 한국에서는 성년이 돼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너는 출가를 하면 안 되고 다시 독일에 가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이제 제가 권했죠. 네. 그랬더니 그 같이 그 팀을 이루던 리더 선생님들이 네. 우리 독일에서는 그 이 친구들의 의견을 부모님들이 전적으로 그 인정을 존중해 주니까 네. 출가를 하겠다면은 출가할 수 있는 의식을 행해주면 어떻겠냐. 네. 라고 해서 이제 삭발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출가는 공식적으로 할 수는 없는 게 이 친구들이 미성년자고 예. 독일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예. 한국에 다시 들어와서 출가하려면은 뭐 비자도 있어야 되고 하니까 그러한 인연만 맺어주면 좋겠지 않겠냐고 이제 선생님이 권해가지고 네. 두 번 이제 네 분의 선생님 오셨는데 네 분한테 다 권했는데 그 네 분 중에 한 분 선생님도 나도 출가를 하고 싶다고 이제 본인도 출가를 하겠다고 머리를 깎게 된 거예요. 삭발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당신은 여기 와서 지금 출가를 해도 됩니다 했더니 내가 여기서 출가를 하고 싶지만은 이 아이들을 데리고 왔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독일 갔다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그래요? 예. 이야기를 했죠. 아니 그러면은 다른 대원들도 저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된 겁니까? 예, 그래가지고 이제 8분이 이제 남자가 이제 선생님 한 분하고 학생 5명, 네. 여성이 이제 학생 2분이 이제 출가를 하겠다는데, 네. 저는 깜짝 놀란 거예요. 이거는 아닌데 잘못하다가 이제 우리나라에 초청한 미성년자 데리고 또 머리 깎아놨다고 항의 받을까봐. 예.
걱정을 사실 많이 했어요. 네네. 그 데리고 오신 그 리더한테 이거 예. 진짜 이거 사고 아니냐 했더니 전혀 아니다. 우리 문화에서는 이 아이들의 의견을 부모님들이 전적으로 허락하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이제 8분이 출가를 하게 된 거죠. 출가가 아니라 네. 삭발을 하게 된 거죠. 그때 스님 심정이 어떠셨어요? 제가 35년 전에 사실 이제 88년도 올림픽 오프닝 하는 날 제가 출가 삭발을 했거든요. 네. 그때 이제 저희 은사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버리고 남한테 베풀고 하면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자가 부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과연 이 친구들이 이분 중에 한 분이라도 혹여 인연이 됐으면 얼마나 감사할까 한 마음속으로 너무너무 감동했고 사실 눈물도 흘리고 그랬습니다. 참 낯선 나라에 와서 외국인이 그렇게 길지 않은 경험을 했는데 불교에 감화받고 부처님의 말씀에 감화받고 그리고 저 출가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기가 참 쉽지 않은데 그 얼마나 스님 입장에서 감동적으로 다가왔을까 이런 생각이 근데 이 드는데요. 친구들한테 이제 제가 뭐 자세히는 알아듣지는 못해도 이제 통역하는 저희 법조사는 이제 국제 템플스테이거든요. 예. 외국인들도 이제 들을 수 있도록 통역하는 외국인 영어 담당 통역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을 통해서 들으니까 이 학생들의 깜짝 놀랐던 부분이 이제 저희들이 학교에서 배울 적에 더 높은 곳을 위해서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서 배웠는데 네. 불교에서는 더 높은 곳이 아니라 내가 낮추고 남을 위해서 존중해주고 또 내가 가진 것이 있으면 또 베풀으라고 그 이야기를 하고 또 스님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아침에 이제 예불이라든가 108배 하는 모습들을 보고 깜짝 놀랐는가 봐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감동을 했고 또 한 가지는 네. 저희가 이제 타종식하고 이제 같이 차담하면서 우리 인류에서 현재 우리 시대에서 최고의 문제점은 뭐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에서 정말로 병들지 않고 죽는 것도 아닌 죽는 불행한 사건들이 빨리 종식될 수 있게끔 네. 너와 내가 간절히 염원한다면은 종식될 것이다라는 그 말에 하나님도 아닌 우리가 기도해서 가능하다는 그 뜻에 이 친구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네. 그러면 자기도 기꺼이 출가해서 승려 생활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던 거죠. 혹시 떠나면서 스님 또 연락하겠습니다. 뭐 다시 저 와서 스님한테 진짜 스님 되려고 출가하고 싶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한 사람이 따로 있습니까? 진짜 그럴 것 같은 대원이 있던가요? 불교에서는 이제 비구 스님, 남자 스님하고 비구니 스님, 여자 스님하고 동등한데 다 부처는 될 수 있다. 네. 하지만은 생활 공간은 다르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출가를 하겠다는 여학생이 그럼 나 비구님 절에 데려가 주세요. 네네. 나 안 가겠다. 그래서 이제 리더가 그건 안 된다. 나는 너희들을 어머니 아버지한테 독일까지 데려다 줘야 된다라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일단 독일 가서 어머니 아버지한테 약속을 갖고 다시 출국하는 건 좋겠지만 그래서 옆에 있는 수정함에 가서 비구니 스님들 선방에 가서 스님들 사는 모습도 보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네네. 자기는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안 된다. 국제적으로 잘못하면 우리는 좋은 의미를 너희들을 친절하게 맞이했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곤란하니까 일단은 떠나라 하면서 저희가 이제 보냈죠. 스님 말씀 듣다 보니까 잼버리의 의미를 다른 데서 또 외국 대원들이 찾지 않았을까 하면서 또 마음이 좀 뿌듯해지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스님 말씀하시는 가운데 뒤에
귀뚜라미 소리인가요, 그게? 네? 뒤에 이 새소리나 귀뚜라미 벌레가 오는 소리가 들려가지고요. 아, 여기 이제 산속이니까요. 예. 그 항상 이제 귀뚜라미 소리 많이 들립니다. 예. 굉장히 무더운데 뒤에서 네. 스님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그 소리가 들려가지고 오히려 더 스님 말씀이 더 귀에 잘 들어왔던 것 같아요. 아, 시원한 그래요? 말씀으로 감사합니다. 들렸던 것 같습니다. 오늘 예, 늦은 밤 인터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예.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법주사 해우스님이었습니다. 내가 초인적인 힘을 가지면 어떨까라고 상상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죠. 이 거미에 물려 초인적인 힘을 갖게 되는 스파이더맨 캐릭터가 인기를 끄는 이유도 어쩌면 그럴지도 모르겠는데요. 인간의 오감 너머엔 어떤 것들이 존재하고 있을까요?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책 함께 읽어보는 시간이죠. 주경야독 성신여자대학교 겸임교수이자 북튜버 이시안 작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제 시작을 되게 거창하게 했어요. 네. 어떤 책이에요? 근데 요즘 그 모기 때문에 되게 짜증나시는 분 많으시죠? 늘 짜증나요. 아니, 안 보이다가 자려고 딱 눕기만 하면 계속 왱왱왱 거리고. 맞아요. 잡으려고 하면은 네. 순식간에 또 사라지고. 그러니까 딱 일어나 앉으면 없고 그러다가 맞아요. 눈앞에 탁 지나갔을 때 네. 또 그거 근데 정말 기가 막히게 피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요? 모기나 파리 같은 생명체들의 눈에는요 사람의 동작이 너무나 느려 보인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가 아무리 빨리 네. 이렇게 손을 움직여가지고 모기를 잡는다 하더라도 네. 모기가 보는 관점에서는 슬로우 모션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보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실제 다른 동물들, 생명체들은 어떤 감각을 느낄까, 어떻게 감각할까 이런 것들을 설명한 책이 있어요. 예. 그 사람의 경험으로는 생각하기 힘든 동물들의 감각을 간접적으로 체험해보게 하는 책인데요. 네.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과학 저널리스트이자 퓰리처상 수상 작가인 에드 용의 최신작이죠. 이토록 굉장한 세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방금 전에 모기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우리 사람 눈이 네. 동물 중에서는 제일 이렇게 진보하고 진화했다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맞습니다. 모기가 네. 눈이 커봐야 얼마나 크겠어요. 거기서 어떻게 그걸 슬로우 모션으로 볼 수 있어요? 근데 뭐 눈 크기랑은 상관없는 게 제 눈도 작은데 볼 건 다 보거든요. 그 모기 눈하고 어떻게 비교를 해요? 근데 이게 사람의 눈이 발달한 건 맞는데요. 해상도가 굉장히 발달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되게 잘 보이는 쪽으로 발달돼 있는데 여기는 CFF라는 개념이 있어요. 예. 인계 전멸 융합 주파수라는 건데요. 네. 이게 뇌가 시각 정보를 얼마나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가를 평가하는 척도입니다. 예. 사람의 경우에는 이 CFF가 초당 60Hz 정도라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형광등이 초당 50번 정도 깜빡이면 사람은 그 깜빡임을 인지를 하게 되는데 80번을 넘어서 그러니까 60번을 넘어서 한 80번 정도 깜빡이면 그냥 쭉 빛이 비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우리 애니메이션 24컷 이렇게 맞습니다. 들어가면 그냥 동영상으로 그냥 네, 쭉 맞습니다. 이어지는 것처럼 네. 보이는 거랑 비슷한 거잖아요. 근데 가리비의 눈은 1에서 5Hz 정도래요. 예. 그래서 그런데 이제 척추동물 중에선 가장 시각 속도가 빠른 게 얼룩닥새인데 예. 146Hz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주 먹인 벌레를 쫓아야 되는데요. 예. 이 벌레들, 파리나 모기 같은 곤충들은 250에서 300Hz까지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잡아먹히지 않게 해서 더 빠르게 움직여야 되니까요. 이런 벌레들에게 인간의 움직임은 너무나 느려 보이는 거죠. 툭툭툭툭 이렇게 분절돼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초당 한 5개 프레임밖에 없으면은 동작이 다 보일 거 아니에요. 사람 그쵸, 눈에도. 그쵸. 네. 근데 24 프레임을 넘어가게 되면 그게 다 연속된 동작으로 보이는데 모기나 이런 이 벌레가 보기에는 한 100몇십 장을 찍어가지고 그걸 그렇죠. 한 장 한 장씩 다 보는 거랑 마찬가지로 보인다는 거잖아요. 300Hz까지 가니까요. 300장을 찍는 거랑 네. 똑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벌레를 잡는 좋은 방법은요. 예전에 잠자리 잡을 때도 그렇고요. 예. 매우 느리게 움직이면 차라리 이게 아예 배경처럼 인식을 해가지고 거꾸로. 그 사람이 오는지 모른대요. 네. 그게 오히려 더 나은 방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때리거나 네. 아주 느리게 접근하거나 모기 잡을 때는 그렇게 앞으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동물 경이로운 세계, 그러니까 이토록 굉장한 세계인데, 그러니까 동물의 시각만 이 책에 담겨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아니죠. 그 초월적으로 느껴지는 동물들이 느끼는 다양한 감각을 이야기하는데요. 네. 냄새, 맛, 빛, 색깔, 통증, 열,
촉각, 흐름, 표면 진동, 소리, 메아리, 전기장, 자기장 이렇게 13가지 감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감각뿐 아니라 이런 네. 것들이 또 동시에 감각 통합으로 느껴지는 그 동시 감각도 같이 이야기해요. 흥미로운 사례 있으면 소개해 주세요. 네, 저는 제일 재밌었던 게 예. 뱀이 혀를 날름거리는 이유예요. 뱀이 예. 그 혀를 날름날름 하는 게 보통은 예. 다른 동물들을 위협하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예. 근데 사실은 시각적으로 그런 걸 인지할 수 있는 거에 거의 사람밖에 없고요. 이런 것들이 그렇게 혀를 날름거리는 게 위협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럼 이건 왜 날름거리느냐? 네. 뱀의 혀가요. 냄새를 맡는 기능을 가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개가 코를 킁킁거리면서 냄새 맡잖아요. 예. 이런 식으로 혀를 날름거리는 건데 예. 근데 뱀의 혀가 이제 두 갈래로 갈라져 있잖아요. 예. 예. 그 이유가 양쪽의 냄새를 비교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요? 네, 그 먹이가 도망가면 네. 이렇게 딱 그 혀를 날름날름 해보면 이쪽으로 좀 더 냄새가 진하다. 그러면 이제 왼쪽으로 꺾는 뭐 그런 식으로요. 사실 우리가 뱀이 혀를 날름거리는 것들이 사실 위협을 위한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식으로 냄새를 맡을 거라고 생각을 못하니까. 네. 하지만 사람처럼 시각이 발달한 동물이 아닌 한 잘 보이지도 않는 뱀의 혀를 위협으로 느낄 동물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냄새다라는 것들이 최근에 밝혀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보니까 코로 냄새 맡는다는 것도 네. 우리가 코가 있으니까 그렇다고 생각하는 맞습니다. 거 아닌가 싶은데요. 맞습니다. 이게 사실 지극히 인간 중심적인 생각이긴 한데요. 네. 뱀의 경우는 혀가 코의 역할을 하잖아요. 예. 반면에 발이 혀의 역할을 하는 생물도 있어요. 발이 혀 역할을 한다고요? 네. 발로 맛을 봐요? 그 발로 맛을 보는 거죠. 그게 이제 팔이나 모기, 벌 같은 경우가 그렇다고 해요. 그러니까 맛을 보는 기관이 발에 있는데요. 그래서 벌이 꽃에 내려앉는 순간 네. 이미 그 꿀의 달콤함을 맛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기가 피를 빨아먹으려고 사람 그 피부에 내려앉잖아요. 네. 그게 모기가 이미 그 사람을 맛본 거예요. 맛없으면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그 맛없게 하는 게 모기 기피제랍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모기 기피제를 뿌리면 이게 사람의 피부에서 그 맛을 없게 만들어서요. 네. 이게 딱 침을 꽂기도 전에 어우 맛없어 하고 팍 이탈하게 만드는 게 모기 기피제 역할이라고 우리 해요. 모기 기피제 개박하로 만든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맛이 없게 만드는 건데. 예. 근데 이렇게 생각하니까 사람이 만약 손이나 발로 맛을 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예. 가령 뭐 문손잡이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할 거 아니에요. 딸기맛 문고리 이런 거 필요하고요. 딸기맛 문고리요? 네. 스마트폰 같은 경우도 이렇게 예쁘게 생긴 게 아니라 딱 콜라맛 스마트폰. 네. 항상 손에 잡고 있으니까. 이렇게 조금 다르게 생각하니까 되게 재미있는 상상들이 좀 펼쳐지더라고요. 아니, 저는 갑자기 이렇게 혀가 양쪽으로 이렇게 갈라져 있으면 네. 혀로 냄새를 맡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뱀처럼. 딱 다른 감각도 어떤 게 있습니까? 좀 재밌었던 게 예. 냄새나 맛, 빛 이런 것들은 물론 동물들이 우리보다 슈퍼 감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대단하다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우리도 가지는 감각이잖아요. 네. 그런데 인간이 가지지 못한 전기장이나 자기장을 느끼는 동물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전기장, 자기장? 전기 뱀장어 뭐 이런 거 전기 만들다고 그런 그러잖아요. 것도 있고요. 예. 그 자기장 같은 경우는 진짜 이게 새나 바다거북 같은 생물들이요 지구 자기장을 느낄 수 있다고 해요. 그 나침반이라는 게 자기장을 탐지해서 방위를 알려주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게 보면 이 생물들은 선천적으로 내비게이션을 몸에 지니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자기가 생체 물질을 투과하다 보니까 네. 보통 코로 냄새를 맡고 눈으로 보고하는 식으로 감각 기관이 있잖아요. 예. 이 자기를 감각하는 기관이 어떤 건지 알려져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동물들이 실제로 자기를 감지하는 건지 어떤 식으로 느끼는지 전혀 알지 못하다가 예. 최근에 이제 명금류의 새들이 지구 자기장을 눈으로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가설이 제기가 됐어요. 눈으로 자기장을 봐요? 그렇죠. 요즘 뭐 그거 있잖아요. 뭐 가상현실 뭐 이런 그런 것처럼.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유리창에 HMD 뜨잖아요.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 이런 식으로요. 예. 그렇게 뜰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만약 자기장이 뭐 색깔로 좀 다르게 표현된다. 그러면 이 새들이 보면 북쪽 배경이 살짝 초록색으로 보이고 남쪽은 빨간색으로 보이고 이럴 수 진짜 있다는 좋겠네요. 거죠. 그러니까요. 전투기 조종사처럼 위에 새 눈앞에 HMD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있으면서 막 이렇게 안내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맞습니다. 우리도 그런 능력 가지면 안 될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는 게 그 스파이더맨이 갑자기 거미한테 물려서 거미의 초감각을 갖게 된다거나 이런 상상들을 하는 거죠. 진짜 그거 나중에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런 능력? 그럴 수도 있고요. 근데 지금 이제 감각에 대해서 쭉 설명해 주셨는데
근데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해주시는 거는 이산 작가의 능력이실 것 같고 책은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요. 벽돌에 가까울 것 같은데요. 느낌이. 맞습니다. 이게 사실 읽기 쉬운 책은 아니어서요. 예. 이 각각의 감각에 대해서 좀 그 지각의 방식과 이런 이론들,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들에 대해서 과학적 이론, 뭐 전문적 용어들 이런 것들로 좀 풀어내고 있어요. 네. 실험들을 자세하게 기술하는 방식으로 드러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책이 좀 어렵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어려움을 조금만 극복하고 읽다 보면 야, 이게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구나. 새로운 세계가 펼쳐질 수 있다라는 실제로 좀 경이로운 세계를 만날 수 있는 책입니다. 우리 예전에는 그렇게 배웠잖아요. 학교에 이렇게 뭐 생물 그 나무처럼 이렇게 네. 진화하는 지도 같은 거 이렇게 하면 인간이 맨 꼭대기 이렇게 올라가 있잖아요. 네네. 지금 저기 격과지 맨 끝에 어디 하나 걸쳐져 있는 거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인간도 자연계의 한 일부일 뿐이다. 맞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놀라운 세계가 맞습니다. 우리가 잘 모르지만 네. 지금 있다고 하는 걸 이 책이 보여주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네. 공식 질문이죠. 우리가 지금 이 책 읽어야 하는 이유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시죠. 우리 진행자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겁니다. 네. 적어도 한 가지 감각에서는 동물들이 우리보다 우월한 것들을 보여주면서요. 우리 감각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동물의 우열을 정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르게 세상을 느낀다는 거죠. 지구에 인간만이 살고 인간만이 우월하다는 인식도요. 이런 다른 동물들의 감각을 보게 되면 경외심이 일어나면서 좀 바뀌게 돼요. 그리고 또 우리가 동물들의 다른 감각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진짜 중요한 게 있는데요. 인간 중심의 감각만으로 세상을 재단하고 만들다 보니까 동물들의 감각을 교란하는 자꾸 그런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환경 파괴 행위를 하게 된단 말이죠. 네네. 그러니까 냄새에 굉장히 민감한 애한테 그 우리한테는 별 냄새 아니지만 얘네들한테는 되게 치명적인 냄새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식으로 그런 부분들을 좀 알아야지 우리가 생태계 구성원으로서 더불어 사는 이 지구라는 이 공공장소, 공생하는 장소로서의 지구를 조금 더 지켜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책들을 보면서 더불어 사는 인간만 더불어 사는 게 아니라 생물체들이 다 같이 더불어 사는 지구를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우리 꿀벌 겨울 지나고 나면 막 다 떼죽음 당한다 이렇게 맞습니다. 해서 생태계 교란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뭐 살충제 때문이다, 네. 뭐 응애라고 하는 기생충 때문이다 여러 가지 얘기는 있지만 그런 거 하나만 봐도 이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네, 그러니까요. 좀 세상 깨달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주경야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북튜버 이시안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위기가정을 찾아주세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긴급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데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고 극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위기가정이 늘고 있습니다. KBS 강태원 복지재단에서는 사회 안전망에서 벗어나 위기에 처해 있는 가정을 발굴해 긴급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힘든 이웃이 혹시 있는지 찾아봐 주세요.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KBS 강태원 복지재단이 작은 힘을 보태겠습니다. 여러분의 제보 전화를 기다립니다. KBS 강태원 복지재단 제보 전화 1533-0900, 1533-0900입니다. KBS 58분 날씨. 현재 서해 우도 지역에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리고 있고 그 밖에 전남 서해안과 제주도에도 비가 약하게 내린 곳이 있습니다. 한편 강원도 동해안 지역에는 바다 안개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강원 동해안은 내일 아침까지,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는 강원 내륙과 전남 경상권 내륙 중심으로 안개가 낀 곳이 있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점차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새벽에 수도권과 영서, 북부, 충남, 서해안, 호남 서해안에서 비가 시작되겠고 오전부터는 그 밖에 중부지방, 호남지방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영남지방은 늦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모레는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30에서 100mm고 특히 경기 북부에는 150mm 이상, 서울 등 그 밖의 수도권과 서해안 지역에도 12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린 곳이 있겠습니다. 피해가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25도 등 22도에서 26도가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광주 34도, 대구, 제주 33도,
대전 32도, 부산 31도, 서울 29도가 예상입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적으로 좋음이나 보통으로 예상입니다. 서울지방현저기온 29.1도, 습도 72%입니다. KBS 58분 날씨 전건배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이 밤 그냥 보내긴 아쉬우니까요. 당신의 하루의 끝까지 야무지게 채워드립니다. 당신의 지식 충전소 김성환의 시사야. 신문을 읽다 보면 가끔 발견의 희열을 느낄 때가 있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감정일 뿐입니다. 숲과 강으로 둘러싸인 곳에서 샘물을 발견할 때와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발견할 때의 감정이 전혀 다른 것과 같은 이치일 겁니다. 오늘 아침 신문을 다 읽었을 때 제 소감은 솔직히 후자에 가까웠습니다. 신문사의 시각이 반영된 그렇지만 새로운 사실은 없는 무미건조한 사막을 보는 느낌이었다고 할까요? 혹시 모르고 지나친 기사는 없을까 다시 지면을 훑으며 기사를 하나씩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하던 중 사회면 한 구석 손바닥만하게 실린 기사 하나가 화살처럼 날아와 제 눈에 박히는 게 아닌가요? 강원 고성 산불 피해 보상금 4년 만에 지급. 기사 제목을 읽으며 어안이 벙벙해졌습니다. 지난 2019년 4월 4일 고성군의 전신주에서 튄 불티가 옮겨 붙으면서 시작된 산불이 속초 시내까지 번지는 역대급 재난사태. 당시 산불 속보를 전하느라 자정이 넘을 때까지 방송한 게 생생한데 그 피해 주민 930명에 대한 보상금 173억 원이 이제야 지급된다니. 사정은 이랬습니다. 한전은 당초 고성산불 특별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손해사정 금액의 60%에 맞춰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피해 지역 주민에게 사전에 지급한 305억 원에 대해서도 한전 책임이 있다면서 느닷없이 한전을 상대로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러자 한전은 남은 보상금 지급을 중단해버리고 거꾸로 정부를 상대로 자신들이 줄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맞소송을 제기합니다. 4년여의 시간이 그냥 속절없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지난 5일 드디어 1심 법원이 정부가 한전이 청구한 400억 원 가운데 60여억 원만 비용 상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놓습니다. 사실상 한전의 손을 들어주는 선고 결과에 정부가 또 항소를 하게 됩니다. 정부와 공기업이 다투는 바람에 4년 동안 피해 보상을 못 받은 고성군 주민들, 그 심정이 오죽했겠습니까?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거세게 반발을 합니다. 결국 한전이 소송 결과에 관계없이 자녀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나서게 됐다고 합니다. 기사를 다 읽고 이 질문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정부와 공기업 대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지금까지 오늘의 발견이었습니다. In stride. Sounds like good advice, but there's no one at my side, and time washes clean love's wounds unseen. That's what someone told me, but I don't know
And I think I'm gonna love you for a long, long time. Caught in my fears, thinking back the tears. I can't say you hurt me when you never let me near, and I never drew one response from you. All the while you fell all over girls you never knew, 'cause I've done everything I know to try and make you mine, and I think it's gonna hurt me for a long, long time. Wait for the day you'll go away, knowing that you warned me of the price I have to pay, and life's full of flaws. Who knows the cause? Living in the memory of a love that never was, 'cause I've done everything I know to try and change your mind, and I think I'm gonna miss you for a long, long time, 'cause I've done everything I know to try and make you mine. I think I'm gonna love you for a long, long time. 오늘의 발견 이어서 린다 론스테드의 롱롱 타임 들으셨습니다. 김성환의 시사는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들 문자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심하윤님께서요. 고성산불 피해금이 4년 만에 지급되다니요. 주민들은 산불에 새까맣게 타고 법정 다툼 때문에 또 한 번 새까맣게 마음이 타들어갔겠네요. 사람이 우선이죠. 이렇게 문자 주셨습니다. 휴대전화 620 쓰시는 청취자분께서 고성산불 난 게 벌써 4년이나 흘렀나 보네요. 한정과 정부는 보상 처리하고 싸워도 되는 일일 텐데 산불로 상처받은 이들에게 더 큰 상처를 남겼네요. 이렇게 문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보상금 지급하게 하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법적으로 가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이에 소송 내고, 그러니까 소송 내고 책임 없다고 하니까 또 맞소송 내고, 그러니까 법적 소송 중이니까 보상금 지급 못 하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럼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어떻게 합니까? 피해복 빨리 해야 된다고 늘 이런 재난 발생하면은 하는 말, 정부가 늘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공기부터 그런 거에 대한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누가 뭐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책임을 가리는 문제가 아니라 먼저 가장 피해본 사람을 중시해서 그분들한테 대한 보상을 하고 그 다음에 하면 될 거를 왜 이런 식으로 일처리를 하는지 잘 이해가 안 되네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잘못을 가리면 그 잘못에 대해서 한전이 책임지면 한전이 책임지고 정부가 책임질 것은 책임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청취자분들 문자 계속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저희가 추첨해서 당첨된 분들께 모바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문자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각은 11시 9분입니다. 오늘 일어난 세상 곳곳의 소식들 당일 배송으로 전해드립니다. 밤잠 뉴스 이영경 뉴스캐스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또 사망 사건 이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충격을 받기도 하고 네. 또 불안감을 느끼기도 하고 그러시는데요. 피해자가 초등학교 교사였고 당시 피해를 당할 당시에 출근길이었다고요? 네. 방학인데라고 우선 궁금해하실 네. 텐데 방학 기간에 교직원 연수 관련 업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학교로 출근하던 길이었고요. 네. 해당 업무는 동료들 간의 기피 업무였었는데 이 선생님께서 피해자인 선생님께서 직접 나섰던 것으로 알려져서 더욱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초등학교 교사였고 성실했고 책임감이 굉장히 남달랐다는 얘기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인을 아는 사람은 누구나 그를 좋아했고 지금도 믿기지 않는다라고 빈소를 찾은 분들이 임모와 얘기할 정도인데요. 선생님의 발의는 내일 이어질 예정입니다. 등산로로 출근하는 길이었는데 학교의 체육부장이셨대요. 이 선생님께서 방학 중에 학교에서 진행된 체육 자율연수 업무를 위해서 출근하다가 변을 당했는데 연수 일정이 다 쓰였는데 이날 이제 사건이 발생한 날이 이틀째였고요. 예. 학교 내부 문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연수는 범행이 일어나기 하루 전날이 16일부터 시작이 됐고 연수가 뭐 2시부터 시작이 되면 담당 선생님은 좀 더 일찍 출근을 해야 된다고 하네요. 네. 근데 학교가 사건이 발생한 야산에서 직선 거리로 1km 정도 떨어져 있고 여기가 인근 학교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들르는 곳이라는 게 좀 걱정스럽고 고인이 방학 중에 출근하다가 변을 당했기 때문에 순직 처리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포츠를 굉장히 좋아했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축구, 탁구, 등산 이런 거를 굉장히 열심히 하셨던 분이었는데 책임감 있게 행동을 하시다가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졌다니까 더더욱 마음이 아픕니다. 지금 피의자 혐의가 강간 살인으로 바뀐 거죠? 네, 그 형량이 차이가 좀 있는데요. 예. 지금 현재로는 이 최 씨의 혐의를 성폭력 처벌상 강간 살해에서 강간 살인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상해에서 살인. 예. 예. 만약에 성폭력 처벌상 강간 등 살해죄 상해죄 같은 경우는 예.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강간 등 살인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형량 자체가 굉장히 수위가 높다고 할 수가 있을 거고요. 이제 의도적이라고 경찰은 보는 거잖아요. 범행 넉 달 전에 그 흉기 너클을 구매했다는 거 그리고 네. 심지어는 CCTV가 없는 것을 알고 그 자리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라는 점으로 봐서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본인은 성폭행이 미수에 그쳤고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라는 취지로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일부 보도를 보면 피해자의 직접적인 사인이 질식사인 것이라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원래 뭐 호신용 무기라고 얘기하지만 네. 흉기잖아요. 네. 너클을 끼고 그다음에 가격하고 예. 그리고 이제 범행을 저질렀다. 그것 네. 때문에 의식불명이 빠졌다. 이렇게 알고 있었잖아요. 예, 흉기를 동원해서 의식을 잃을 정도로 폭행을 했기 때문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입증할 수 있을 것이다. 경찰의 발표가 있었는데 예. 지금 나오는 보도가 만약에 사실이라면 지금 여러 언론에서 보도를 하고 있는데 질식사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질식사라고 하는 거는 이게 목이 치명적인 부위잖아요. 네. 그러면 그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아니라 살인을 할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목을 졸랐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네. 그리고 무기와 관련된 게 이후에 있었던 성적 공격 자체와 어떤 연관이 있는가라는 부분을 좀 따져볼 수가 있을 텐데요. 현재로는 그런 부분들이 이 최 씨의 혐의를 변경하는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은둔형 외톨이였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PC방과 자택을 오가는 게 외출의 전부였다라는 건데요. 낮에 1시간 정도 머물렀거나 아니면 이 사람은 방안, 뭐 인근 뒷산, 공원, PC방만 오가는 생활을 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가족하고 마지막 대화한 게 8일 전이라고 하니까요. 한 곳에서는 거의 뭐 몇백 시간이 넘는 그 게임을 할 정도였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네. 부분에 대해서도 전문가분들이 굉장히 우려하시더라고요. 교류 없이 집 근처를 전전했기 때문에 은둔형 외톨이라고 명명할 수 있는데 은둔형 외톨이들은 이런 식으로 사람을 상하게 하는 범죄를 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신이 이제 세계와 떨어져서 네. 그 고립된 생활을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이렇게까지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해서 살해하는 일을 벌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보도들에 대해서도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1년 7개월 동안 한 곳에서는 900시간 가까이 게임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CCTV 화면 보고 많은 분들이 좀 놀라셨을 거예요. 너무 평범해 보이고 그냥 고슬렁고슬렁 그냥 동네에서 아주 볼 수 가벼운 있는. 예, 네. 옷차림으로 나와서 다니는 사람처럼 보였는데 몇 시간 뒤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거잖아요. 너무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도대체 그럼 이런 범행을 저지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구분할 거냐. 네. 우리 사회 안전망은 어떻게 만들어야 할 건가. 네. 참 고민되게 만드는 그런 사건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신림역 인근에서 흉기를 갖고 돌아다니는 남성이 또 붙잡힌 일이 있었습니까? 네. 관악구 신림역 근처에서 허리춤에 흉기를 차고 돌아다니는 남성의 행인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근처 마트에서 흉기를 구매했고요. 포장을 뜯지 않은 채 바지 허리 부분에 달아서 내보이고 다닌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요. 내보이고 다녔다고요? 예. 남성이 흉기를 휘두르는 등의 타인을 위협한 정황은 없다고 보고 폭력행위 처벌법상의 우범죄 혐의로 붙잡았습니다. 방어 차원에서 본인은 들고 다녔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네. 조사를 해보니까 남성이 정신질환을 앓았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요. 그 신현수역 주변에서 목검을 들고 다니다가 제지하는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30대 남성을 붙잡았습니다. 이 남성은 검도 도복을 입고 자전거 헬멧을 쓴 채 돌아다니다가 검문하려던 경찰관을 주먹과 발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가방 안에서 흉기를 발견했습니다만 남성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는 것이 파악이 돼서 응급 입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북 익산의 편의점에서 오늘 오후 7시쯤 익산시 남중동의 편의점에서 직원을 위협하고 수십만 원을 갈취해서 달아난 외국인 남성을 체포했다고 밝혔는데요. 사건이 발생한 3시간 만에 체포가 됐습니다. 흉기로 보이는 도구를 범행에 사용한 CCTV 장면이 찍힌 상황이어서 실제 그게 총기인지 아닌지 지금 확인하고 있는데 번역기 앱을 통해서 위협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경찰로 수정되는 사람이 칼부림 예고글을 인터넷에 올렸다는 거 이것도 사실입니까? 예, 작성자 이름 앞에 경찰청이라고 적혀져 있었고요. 네. 오늘 저녁 강남역 1번 출구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라온 내용인데 커뮤니티 이 게시판이 같은 직장을 인증해야지만 회원가입이 가능하고 글을 올리면 소속 단체명이 이용자 아이디 앞에 표시가 돼요. 그러면 현직 경찰로 추정이 되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강남역 일대에 기동대가 배치가 됐고 시민들은 굉장히 불안해하는 상황인데요. 이 글은 얼마 안 가서 삭제가 됐습니다만 심지어 경찰 명의로 이러한 글이 올라왔다라고 하는 게 시민들에게 공포가 될 것 같고요. 오늘 오전에는 온라인 게임 유튜버 방송 중에 게임 제작사 앞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는 실시간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회사에서는 오늘 하루 재택근무를 하라고 지시가 내려졌고 회사 주변에서 사원증도 착용하지 말아라 이런 안내 문자가 전해졌습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경찰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인력을 배치하면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등산로 사건이 터졌으니까 대책으로 2인 1조로 둘레길 산악 순찰대라는 얘기를 내놨습니다만 이게 사회 전체 안전망의 입장에서 이런 단편적인 논의보다는 좀 더 입체적인 논의가 필요하지 않겠나. 특히나 한 전문가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사회와 단절이 돼서 고립됐다고 느끼는 사람들의 숫자를 좀 줄여가는 것이 네. 전체적인 범행의
그 범죄율을 좀 낮출 수 있는 방법들 그리고 뭐 CCTV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입체적으로 논의돼야 되지 않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뭐 과거 역사도 그렇지만 일종의 공포심이 만들어지면 혐오와 증오가 커지고 네. 그 혐오와 증오가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사람한테 향하게 되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될까봐 걱정이 돼요. 진짜 그런 공포를 조장하는 누군가를 사회적으로 징벌하고 이렇게 하기 위한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엉뚱한 방향으로 갈까봐. 네. 그러니까 사회적 논의를 잘 끌고 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게 이번에 신림동에서 발생한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조선의 모방범죄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은둔형 외톨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를 조금 지양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네. 그 범죄의 본질을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대책을 세울 그렇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조언들도 있으니까 입체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교육부가 현직 교원들을 대상으로 영유행위를 하는 거를 자진 신고해라. 뭐 이런 기간을 운영했다고요? 근데 그 결과가 나왔습니까? 생각보다 많다가 결론입니다. 예상외로 많은 현직 교원이 자진 신고를 했는데 네. 교육부에서 놀랐다고 할 정도로 이번 신고 기간에 접수된 건수도 많고 액수도 큰 경우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선생님들 사이에서 눈치 작전이 좀 치열했던 것이란 보도가 나오는데요. 네.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도 한다, 감사도 한다 이렇게 다 진행이 되면 거래 사실을 숨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생각외로 많은 선생님들이 자진 신고를 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영리행위 자진 신고를 받은 결과 총 297명이 신고를 했는데요. 내용을 보면 일부 교사들의 경우에는 그 본인이 그 킬러 문항을 사교육 업체에다 판매를 하고 대가를 받았다. 뭐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45명은 사교육 업체로부터 5천만 원 이상을 받았다는 신고가 나오고요. 주로 이런 선생님들은 수도권의 고등학교 교사인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형 입시학원이나 유명 입시 강사와 계약하고 모의고사 문항을 수시로 제공하기도 했었고요. 한 수학교사는 2018년 8월부터 2023년 7월까지 7개 대형 학원과 부설연구소의 모의고사 출제에 참여한 대가로 5년 동안 4억 8,526만 원을 받았다고 신고를 했습니다. 예. 금액이 제일 많았고요. 서울 사립고등학교 화학교사는 2개 대형 학원으로부터 5년간 3억 8,240만 원, 서울 공립고등학교 지리교사는 5개 학원에서 4년 동안 4년 11개월이네요. 3억 55만 원을 받고 모의고사 문항을 제공했다라고 신고했습니다. 이제 이분들이 다 겸직 허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진 신고한 교사 297명 중에서 겸직 허가를 받지 않은 교원은 188명, 건수로는 341건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이렇게 자진 신고하면 어떤 처분 받게 되는 겁니까? 네, 겸직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징계를 받을 수 있고요. 겸직 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준다라고 판단이 되면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문항을 판매한 이유로 그 대가로 가외돈의 고액을 받았다면 본업이 뭔지 궁금할 정도의 상황이 되잖아요. 너무 많은 금액을 받으면 다른 목적을 의심할 수 있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적용도 검토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능이나 모의평가 출제 경험이 확인된 경우는 업무방해 혐의도 되고요. 그리고 미신고 교원들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자진 신고를 하신 교사들인데 만약에 교육부 단독으로는 지금 이 영리행위를 발견해낼 수가 없습니다만 사교육 카르텔 범정부 대응팀에서 경찰청하고 공정위 등의 수사권을 가진 기관들이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경찰에서 대형 입시학원에다가 모의고사 출제에 관한 현직 교사 명단을 제출을 요구한 상황이거든요. 그것도 확보를 했고 그다음에 국세청에서도 별도의 세무조사 관련 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밝혀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니 자진 신고한 거하고 안 한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이후에 지금 지켜보면 차이가 좀 발견이 되지 않을까요? 그럼 징계 수위 낮춰주고 그냥 이 정도인데 그냥 그럴 수는 넘어가거나 없겠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그 3명의 선생님은 금액이 너무 많고요. 네. 예, 그리고 다른 분들이 다 이 정도로 받으신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건건이 좀 분리를 해봐야 되는 상황인데요. 297명 중에서 신고 건수는 768건이거든요. 모의고사 출제가 537건, 뭐 교재 제작, 강의 컨설팅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말씀드렸던 5년간에 5억에 가까운 돈을 받은 선생님들은 이 중에서 서너 명 정도이고요. 주로 이제 45명 정도의 수도권 선생님들이 이제 5천만 원 이상을 받았으니까 이건 선별을 좀 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 근데 이렇게까지 많이 받는 교사들 같은 경우는 그냥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학원으로 가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되지 않나요? 굉장히 수입도 많고 그런데. 네. 지금 여러분께서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밤참스 이어가겠습니다. 굉장히 인터넷이 떠들썩해요. 뭐 이른바 이제 천재 소년으로 불렸던 백강현 군 서울과학고에 영재 입학을 했는데 학교를 그만둔다. 근데 그만둔 사유를 두고 또 논란이에요. 예, 그 TV에 출연했을 때가 2016년이었는데 수학만 잘하는 게 아니라 음악에도 굉장히 재능이 있었죠. 그래서 그 당시 기준으로 봤을 때 IQ가 163, 멘사 기준으로 보면 204래요. 상위 0.0001% 영재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하고 그 다음에 5학년 됐고요. 그리고 이제 서울과학고등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갑자기 유튜브에 과학고를 자퇴했다. 방학이 끝나고 학교 가는 아침에 수학 공식을 암기했다. 그러다가 거울 속에서 문제 푸는 기계가 되는 저를 보게 됐다. 라면서 심경을 털어놨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 백강현 군의 아버지께서 근거 없는 비방과 협박 메일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학교 폭력을 폭로하겠다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유튜브에 올린 내용을 보면 지난 5월부터 같은 학교 학생들의 괴롭힘이 시작이 됐고요. 백강현 군과 같은 학생이 이 학교에 있는 건 사람을 기만하는 거다라는 소리를 계속 들었답니다. 조별 과제를 보통 하잖아요. 네. 그러면 백강현 군이 그 조에 있으면 한 사람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투명 인간 취급을 해서 심리적인 부담을 느꼈다라는 얘기들도 있었고 그 과학고등학교 학생의 일부는 굉장히 욕설이 담긴 글을 SNS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게 이제 반복이 되니까 아버님이 학교폭력위원회를 소집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계속 다니기 위해서는 학교 측에서 사이버 수사대 고발을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하고 조별과제 할 때 대책을 세우겠다고 아버지를 설득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학교폭력위원회는 없던 일이 됐는데 나중에 이제 조별과제 하는 게 이제 본인 때문에 다른 학생들이 성적이 나쁘게 나오는 걸 부담을 느껴가지고 혼자 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선생님한테 요청을 했는데 한 명의 학생 때문에 학교 시스템을 바꿀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백강현 군이 학교에 그만두고 싶다라는 얘기를 아버지를 통해서 하게 됐고요. 입학할 때 27kg이었대요. 백강현 군의 몸무게가. 네. 그런데 22kg까지 몸무게가 이게 빠질 정도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다는 거고 버티지 못하면 나가라는 식의 학교 시스템만 강조하면 애초에 10살 아이를 왜 선발을 한 거냐. 대책도 없이 버리면 하나의 장래가 어떻게 되는 거냐 이렇게 항변하고 있습니다. 일단 가해학생에 대한 책임은 묻지 않겠다고 했네요. 네. 그리고 어제 정식으로 사과를 받았고 용서해 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학교 이미지를 실추시키지 말라라면서 서울과학고등학교 학부모가 공개한 글이 있었는데요. 네. 거기에 대해서도 사과 메일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발할 예정이었는데 고민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셨고요. 모레 교장 선생님 만나서 자퇴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만약 자퇴를 하게 되면 검정고시를 통해서 수능을 준비할 계획이라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네, 다음 뉴스로 가겠습니다. 일본 삿포로에서 출발하려던 진에어 여객기가 기체 결함으로 묘기가 뜨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는데 네. 승객들이 22시간이나 뭐 아무 대책 없이 그냥 공항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만 하루가 네. 거의 지연되는 일이 있었다고 봐야 될 텐데요. 20일 낮에 12시에 삿포로 신치토세 공항에서 인천으로 가게 되는 LJ232편이 기체 결함으로 이륙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필요한 부품을 조달을 해야 되니까 곧바로 정비를 못하고 인천에서 부품을 공수해서 그걸 대체 항공편에 실어서 삿포로에 보냈습니다. 근데 이 여객기에 362명이 타고 인천으로 이동할 예정이었거든요. 그래서 승객 중에 32명은 에어부산 여객기로 지연된 당일날 인천공항과 김해공에 도착을 했고 182명은 같은 날 밤 낮 12시 출발할 거였는데 밤 11시 42분이 돼서야 삿포로에서 진에어 대체 항공편을 통해서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전 2시 20분에 도착했고요. 그나마 40% 나머지 승객은 22시간을 넘긴 그 다음날 아침에 정비를 마치고 기존 항공편에 올라서 도착을 할 수가 있었는데 그 다음날 9시 42분에 삿포로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치토세 공항에서 하룻밤을 보내야 되는데 숙소가 제공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냥 기다려야 되는 건데요. 엔진 결함이 발견된 게 이륙 30분 전이었대요. 근데 승객들이 지연 사유를 제대로 못 들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편에 대한 어떤 정보도 듣지 못하고 마냥 기다려야 되는데 식사도 못하고요. 잠잘 곳도 없어서 공항청사 바닥에 매트나 담요를 펼쳐서 잠을 잤다고 합니다. 그리고 항공사와 승객 사이 언성이 높아지면서 뭐 현지 경찰이 출동했다라는 보도도 있었습니다만 그건 사실이 아니고 현지 조업사가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논의를 거쳐야 되겠지만 금액적인 보상이 진행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성수기라서 진에어에서는 현지 숙소를 구하기 어려웠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당장 그 일을 당하신 분의 입장에서는 정말 날벼락 같은 일이죠. 얼마나 막막하겠어요. 네. 그 해외 공항에서 그냥 노출해야 되는 상황인데 네. 대한항공에서 운영하는 항공사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요. 마지막 날씨 얘기 좀 해보죠. 내일 비 내린다고 하죠. 네. 거기가 좀 꺾일까요? 폭염의 기상 만만치가 않습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는 폭염주의보가 동부 지역에 내려졌는데 경보로 강화가 됐고요. 제주 곳곳엔 열대야가 계속 나타나겠습니다. 내일도 제주의 낮 기온은 33도까지 오르면서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는데 오늘 밤까지 소나기 내리는 곳도 있겠고요. 내일부터 이제 기압골의 영향을 받으면서 모레까지 비가 가끔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주로 남부와 산지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제주까지 확대가 되는데 모레까지 시간당 30에서 60mm의 집중호우가 내리는 곳도 있겠고요. 산지에는 모레까지 150mm, 중산간에 120mm 이상, 그 밖에는 30에서 80mm의 비가 예상이 됩니다.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고요. 하지만 내일 아침 제주가 27도로 시작하니까 열대야는 계속 이어질 것 같고요. 낮 최고 기온도 33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무더운 날씨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체감 기온이 33도 넘는 날이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아이고 좀 비 피해도 없었으면 좋겠고요. 네. 무더위도 좀 이제 꺾일 때가 됐는데 이제 더위야 물러가라 이 얘기도 좀 하고 싶고 그러네요. 그러니까요. 네, 예. 이제 그만했으면 됐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네요. 이만하면 정말. 마이. 네. 네, 오늘 밤잠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현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서아프리카 국가인 니제르에서 쿠데타가 발생한 지 벌써 한 달 가까운 시간이 지났지만 혼란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제사회 관심이 아주 큰 사안이기도 한데요. 왜 그런지 세계이면 시간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니제르가 어디에 있는 국가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네, 서아프리카라서요. 사하라 사막 이남 벨트 지역을 이제 사헬 지역이라고 하는데 이게 네, 낮은 목초지 있는 그 지역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사하라 사막 그러니까 북아프리카 건너편 뒤쪽에 사하라 사막 뒤쪽에 있는 붙어 있는 나라인데 네. 외교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나라라서 지정학적 위치가 엄청 중요한 곳이죠. 여기서 쿠데타가 발생한 게 지난달 말이었었죠. 지난달 26일이었어요. 네. 니제르에서 처음으로 이제 선거를 통해서 정권 교체를 달성했던 모하데드 바즘 대통령이 쿠데타로 물러나게 됐습니다. 쿠데타를 주도한 인물이 대통령 경호실장이었어요. 오마르 치아니 장군이었는데 그래서 지금 바즘 대통령을 가택연금하고 자신을 국가 원수로 내세운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바줌 대통령이 2021년 이제 선거에서 승리해서 대통령이 됐는데 최근에 이제 이 치아니 장군을 경질할 움직임을 보였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자기가 밀려날 것 같으니까 쿠데타를 일으켰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가 니제르가 프랑스 식민지였었던 국가죠. 네, 그렇습니다. 1960년대에 독립을 했죠. 그런데 그런데도 계속 영향력을 발휘하고 발휘했던 있었죠. 곳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경제력을 갖고 있는 국가예요? 최빈국 으로 꼽히는 국가 중에 하나인데요. 예. 그래도 이제 인접한 국가들은 쿠데타랑 내전이 계속돼 왔는데 예. 그래도 니제르는 민주주의에 기반한 국가 개발을 추진해온 국가였습니다. 하지만 1인당 국내 총 생산이 613달러 한 82만 원이에요. 그래서 국제통화기금이 통계를 작성하고 있는 195국 중에서 185위에 머무르는 최빈국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2021년 3월에 처음으로 평화적
공개적 민주적 절차를 거쳐서 이 바줌 대통령이 취임을 했고요. 그동안 연간 20억 달러, 2조 6천억 원 정도의 공적 개발 원조를 서방 민주주의 국가들로부터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프랑스군 1,500명, 미군 1,100명 정도가 대테러 활동을 이 나라에서 벌여왔고요. 하지만 프랑스를 비롯한 서방 국가들은 쿠데타 직후에 국제 원조를 중단한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사헬 지역으로 분류되는 국가들이 뭐 니제르 말고도 여러 개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유난히 쿠데타가 많다면서요? 네, 이 지역에서 프랑스로부터 1960년대 이제 독립한 이후에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려는 노력이 있어 왔지만 예. 몇 년 동안 쿠데타가 계속 이어지면서 쿠데타 벨트 이렇게 별명이 붙여져 있었어요. 2020년엔 말리에서 2021년엔 기니, 2022년에는 부르키나파소에서 잇따라 쿠데타가 일어나서 군부가 정권을 장악했고요. 예. 차드도 2021년에 데비 대통령이 사망한 이후에 군사평의회가 권력을 잡았습니다. 또 수단도 2021년에 군부가 정권을 잡았는데 군 세력 간의 내전이 이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니제르가 이 쿠데타 벨트의 마지막 퍼즐이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이제 니제르에서까지도 쿠데타가 발생했으니까 이제 쿠데타 벨트가 완성된 셈이다라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이 표현이 그렇게 속 좋지는 않은데 그렇죠. 쿠데타 벨트라고 하니까. 네. 근데 그러면은 지금 기존의 바줌 대통령은 네. 어떤 상황에 있는 거예요? 지금 가족과 함께 대통령궁 지하실에 구금이 돼 있다고 합니다. 예. 근데 이제 음식들을 제공하고 있긴 한데 이게 상한 것들이라고 해요. 그래서 생쌀하고 마른 파스타만 먹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일단 12일에 이 바줌 대통령의 주치의가 들어가서 이 바줌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그 직후에 한 얘기는 매우 어려운 여건이란 점을 감안하면 정신 상태는 온전한 편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이제 쿠데타 세력이 반역, 대내외 안보 훼손이라는 혐의로 바줌 대통령을 기소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니제르 형법에 따르면 이렇게 유죄가 인정이 되면 사형 선고를 받을 수 있다라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근데 서방 국가들이 니제르 쿠데타 심각하게 보는 이유 뭐죠? 그러니까 사헬 벨트에서 사헬 지역에서 쿠데타가 있었지만 유독 니제르를 심각하게 예. 본다는 건데요. 예. 왜냐하면 니제르가 세계 최대 우라늄 생산국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유럽이 니제르로부터 전체 우라늄 수입의 20%를 프랑스는 15%를 수입하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프랑스는 전력 생산의 70%를 원전에 의존하니까 만약에 이 전국 불안정이 니제르에서 심화되면 우라늄이 못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타격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EU는 그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에너지 가격이 많이 뛰었고 전력난도 많이 겪었잖아요. 그 러시아로부터 에너지가 들어오지 못하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우라늄 문제까지 불거지면 훨씬 심각한 상황을 맞게 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사실 EU가 러시아산 우라늄 의존도를 좀 단계적으로 낮추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이제 대러 제재를 여러 번 지금 적용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EU는 지금까지 러시아산 우라늄과 원자력 발전 관련 품목은 그 제재 물품에 포함을 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점점 러시아로부터 좀 벗어나려고 하고 있었는데 네. 이렇게 니제르에서 우라늄이 들어올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우리가 사헬 지역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지만 이게 일종의 북아프리카, 그다음에 네. 중부 아프리카 쪽으로 넘어가는 중간에 딱 네. 걸려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 지정학적인 위치도 굉장히 영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프리카 서부 지역 한 복판에 있는 나라가 니제르인데요. 예. 중남부 아프리카에서 지중해 권역으로 나가려면 반드시 거쳐야 되는 딱 그 지점에 그렇죠. 이 나라가 예. 있습니다. 그래서 지중해로 몰려드는 아프리카 난민 문제, 뭐 그리고 아프리카 전역의 정치 안보 문제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였어요. 그래서 사실 오래전부터 미국을 비롯한 서방만 이렇게 관심을 둔 게 아니라 러시아랑 중국도 이곳에서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공을 정말 많이 들여왔습니다. 그리고 니제르가 지금 세계 테러 집단들의 아프리카 지부가 모여 있는 그런 나라예요. 네. 그래서 미국하고 서방 국가들이 이 테러 집단들이 세력을 확장할 수 없게 경제 지원도 굉장히 많이 해주고 친서방 정권이 유지되도록 평화 유지군까지 파견하면서 굉장히 공을 들였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 쿠데타로 칠러 노선 정권이 들어서게 될 가능성이 또 생겼습니다. 이러면 이제 국제사회에 미칠 파장도 또 커질 수밖에 없고요. 그 우라늄
우라늄이 이제 많이 이제 니제르가 갖고 있는 광물 자원 중에 하나인데 예. 러시아는 세계 최대의 우라늄 정제 국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니제르 우라늄이 러시아로 넘어가는 것도 서방으로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바그너 그룹이 이제 약간 세력이 꺾이긴 했는데 이 아프리카 지역에서 워낙 많이 활동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니제르에서 다시 재기할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이런 전망도 있고 이렇게 되면 우크라이나 전쟁은 더 장기화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서방은 이 니제르 사태를 두고 볼 수만은 없는 굉장히 복잡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정리해 보면 서방 국가의 식민지였다가 네. 독립했는데 뭐 예를 들면 테러라든가 테러 세력이나 이런 그 세력들이 계속 확산하지 않도록 네네. 경제 지원하면서 관리를 해왔는데 그렇죠. 쿠데타를 통해서 정권을 엎어버리니까 네. 반서방 성격을 띠게 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방이 더 우려를 하고 있다. 이런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에 그러면 서방이나 미국이나 이런 국가들이 프랑스도 마찬가지지만 가서 기존의 정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네. 군인들도 훈련도 시키고 군사적으로 지원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특히 미국은 미국 본토로 불러서 뭐 웨스트 포인트에서도 교육을 시키고요. 네. 국방대학원에도 보내고 이런 엘리트 군인들을 굉장히 많이 양성을 했어요. 근데 그 군인들이 쿠데타를 한 거예요?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군사 원조를 그래서 끊게 되면 이 군사 정부는 러시아의 용병 집단인 바그너 그룹을 끌어들여서 치안을 확보하는 그런 악순환이 지금 서아프리카에서 반복이 되고 왔는데요. 특히 미국이 좀 뼈아픈 이유가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니제르에 5억 달러나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1억 1천만 달러를 들여서 드론 기지를 구축했는데 이것도 지금 니제르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쿠데타를 주도한 치아니 장군 또 쿠데타 이후에 총참모장이 된 인물이 바무소장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둘 다 미국에서 군사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특히 바무소장은 친미 엘리트 군인으로 굉장히 유명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쿠데타에 참여를 해버렸으니까 서아프리카에서 이 바무소장과 함께 이슬람 테러 세력을 좀 소탕을 하려고 했는데 네. 미국의 계획에도 좀 차질이 빚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영향력을 전혀 발휘 못합니까? 국제사회가 그냥 하지 마 뭐 이렇게 안 되나요? 그게 좀 어려운 게요. 자기들이 키웠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네. 근데 그게 좀 어려운 게 리비아 때문이에요. 리비아에서 경험을 했기 때문인데 네. 2011년에 아랍의 봄 민주화 시위 이후로 카다피가 축출이 됐었잖아요. 네. 12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무정부 상태입니다. 그 유엔이 인정하고 있는 과도 정부가 있긴 하죠. 리비아 통합정부는 서부를 군벌인 리비아 국민군이 동부를 사실상 나눠서 통치해 왔는데 이게 지금도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양측은 두 번이나 내전을 벌였습니다. 2020년에 휴전을 간신히 하긴 했는데 군벌들이 파벌세움을 계속 벌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니제르가 바로 이 리비아랑 국경을 맞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리비아 통합정부가 내전이 발생했을 때 나토의 직간접적인 지원을 받아서 리비아 군벌인 국민군에 대응을 했습니다. 근데 제압을 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병력을 투입했는데도 성공하기 어려운 리비아를 보면서 이제 서방 국가가 좀 섣부르게 니제르 쿠데타에 개입하는 걸 좀 꺼리게 됐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군사 개입을 해서 뭐 사태를 이번에는 진정시킨다고 해도 또 다른 군사 쿠데타가 얼마든지 또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해야 되는가 약간 수렁에 또 빠질 수 있다. 약간 이런 걱정을 한다는 거죠. 국제사회가. 그러니까 사회국가를 건드리면 사회국가 위에 붙어 있는 네. 지중해를 접하고 있는 아프리카 국가들도 다 흔들리는 현상이 그렇습니다.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연쇄적으로. 걱정하고 있다. 네네. 이런 얘기네요. 근데 높은 출산율이 사회 불안을 초래하고 있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러니까 쿠데타가 발생한 것의 원인 중에 근본 원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60년에 독립을 했는데 크고 작은 쿠데타는 계속 일어났던 상황이었거든요. 니제르에서. 그러니까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진짜 원인이 아니냐 이런 지적입니다. 왜냐하면 니제르 출산율이요. 전 세계 1위예요. 2019년에 세계은행의 전 세계 출산율 집계에서 6.82명이 됐습니다. 6.82명요? 굉장히 높죠. 우리랑 그러네요. 비교를 해봤을 때. 네. 그 60년에 독립했을 때는 인구가 500만 명이 채 안 됐는데 지금은 2,700만 명 이상으로 60년 동안 인구가 5배나 많아졌는데요. 2050년이 되면 인구가 지금의 인구보다 2배가 넘는 5천만 명이 될 것으로 지금 추산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출산율이 너무 낮은 것도 문제지만 너무 빠르게 인구가 증가하는 것도 문제거든요. 네. 왜냐하면 경제 성장 속도가 전혀 뒷받침되지
못해서 빈곤율이 치솟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니제르의 빈곤 비율이 이미 20%를 넘어선 상황이에요. 인구의 절반이 15세 미만입니다. 근데 청년 실업률이 굉장히 높아서 청년들이 뭘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으니까 내전에 뛰어들거나 아니면 여기가 테러 단체 근거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테러 단체에 가입을 하는 경우가 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고출산 때문에 발생하는 이런 문제는 니제르뿐만이 아니고 지금 대부분의 아프리카 국가들이 또 비슷하게 겪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정 수준 이상의 생활이 안정된 중장년층 인구가 많아져야 사회적으로 좀 불안이 가라앉게 되는데 사실 이 문제는 빠르게 해결을 할 수가 없는 그러네요. 거기 때문에요. 네.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근본적인 원인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아프리카 국가들 내전할 때 그 10살 남짓 정도 되는 아이들이 총 들고 있는 있잖아요. 그 갑자기 네. 또 생각이 나네요. 근데 서아프리카 경제공동체가 입장을 냈다고요? 네, 니제르에 대한 군사 개입 준비를 마쳤다. 쿠데타를 일으킨 니제르 군부에게 바줌 대통령을 복원하고 헌정 질서를 회복하라라고 촉구하는 성명을 18일자로 내놨습니다. 다만 군사 개입을 두고 지금 회원국들 간에 의견차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15개 회원국인데 공개적으로 파병 의사를 밝힌 국가는 나이지리아, 세네갈, 베냉, 가나, 시에라리온, 코트디부아르 이렇게 6개 국가에 불과합니다. 네. 근데 나이지리아가 파병에 동의를 하긴 했는데 지금 국내적으로도 군사 개입에 반대하는 여론이 좀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고요. 말리랑 부르키나파소는 니제르에 군사 개입하면 우리나라에 대한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한 상황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이 말리랑 부르키나파소의 군사 정부는 러시아의 용병그룹 바그너 그룹과도 관련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서아프리카 전체가 이렇게 외부 세력이 개입한 무력 분쟁에 휩싸이게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서아프리카 경제 공동체는 회원국이 15개 국가인데 지금 4개 국가에서 쿠데타가 발생을 다 한 거거든요. 네. 우리는 도저히 그냥 두고 볼 수만은 없다 이런 입장을 밝힌 건데 그래서 지난달 30일에 긴급 정상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니제르 군부에 대해서 자산 동결, 여행 금지 같은 제재를 단행했거든요. 네. 그래서 니제르 전력 수요의 75%를 담당해 주던 나이지리아가 전력 공급도 지금 끊어버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나이지리아가 니제르랑 1,600km에 달하는 국경을 공유하고 있거든요. 네. 종족하고 언어가 같은 인구가 국경 지역을 중심으로 많이 겹쳐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나이지리아 상황이 좋은가 하면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렇죠. 여기도 치안이 굉장히 불안하고요. 자국 내에 보코하람이라는 이슬람 무장 단체가 있는데 솔직히 정부가 그 단체를 완전히 제압하고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예. 여기를 막는데도 지금 급급한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서아프리카 경제 공동체랑 나이지리아가 영향을 미치긴 하겠지만 현재 가택에 연금되어 있는 바줌 대통령과 가족의 해외 망명을 이끌어내는 정도의 협상이 그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일단 니제르 군부는 이제 서아프리카 경제 공동체가 부과한 제재를 맹비난하긴 했지만 그래도 사태 해결을 위한 대화 가능성은 일단은 열어둔 상황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쿠데타 세력을 인정해 줘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뭐 다른 대책을 뭐 사실 딱히 대책이 없는 건데. 그러니까요. 일단 서방은 이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세력이 니제르에 창궐하는 걸 원하지 않고 있어요. 러시아와 중국이 이 틈을 타서 세력을 뻗치는 것도 원하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계속 이제 민주주의를 복원해라라는 압박을 계속 가하고 있는데 문제는 쿠데타 세력을 단념시키거나 제거시키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감비아에서 쿠데타가 발생했을 때 이 서아프리카 경제 공동체가 그때 병력을 투입해서 막았는데 니제르에서는 이게 과연 성공할 수 있겠느냐 이런 좀 불투명하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중국이 또 어떻게 나오느냐 이걸 또 주시를 해봐야 되는데 중국이 지금 프랑스 다음으로 니제르에 대해서 직접 투자액이 가장 많은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이제 입장도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몇 년 새 쿠데타로 말리와 부르키나파소에서 군정이 들어섰는데 여기서 모두 러시아의 영향력이 강해졌어요. 프랑스군이 다 철수를 하면서 서방의 영향력이 약화되고 있거든요. 근데 니제르도 프랑스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프랑스에 대한 반감이 좀 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냐 서방은 이제 고민을 할 수밖에 없고.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미국과 유럽 같은 서방 국가들이 그 아프리카 주변 민주 국가들과 합해서 힘으로 니제르 군사 정권을 힘으로 퇴출하면 민병대가 창궐할 수 있다. 더 복잡해질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고 이렇게 혼란에
치열해지면 알카에다나 IS 같은 무장단체는 훨씬 자기들에게도 좀 유리해진 상황이 펼쳐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오히려 더 이용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커지고 있고 문제는 근본적인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를 성장시켜서 사회를 안정시켜야 되는데 누가 권력을 잡는다고 해도 당장 이 문제가 해결되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이러면 군사 쿠데타는 이번엔 어떻게 막더라도 계속 재발할 수 있고요. 정정불안은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좀 안타까운 우려들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좀 걱정이네요. 네. 이게 국제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앞으로 좀 더 예의주시하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세계이면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끝으로 토토의 아프리카 들려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